지난봄 수해 때 구휼미가 백성에게 닿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죽은 자는 맹세가 필요 없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오늘 밤 여기서 없어지면 이 일은 영영 묻히는 거야. 갑자기 들리는 굵고 낮은 목소리에 놀란 분이는 담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삼켰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관아 근처 창고에 문서를 갖다 놓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횃불빛에 드러난 얼굴,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최참봉이었다. 땅도 많고 종도 많고 현감도 그의 눈치를 본다는 바로 그 최참봉. 그 앞에 무릎 꿇린 젊은 사내가 있었다. 분이가 아는 얼굴이었다. 고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젊은 선비 박훈장이었다. 참봉어른, 소인은 다만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지난봄 수해 때 구휼미가 백성에게 닿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소인이 어찌 없는 말을. 없는 말. 내 놈이 상소를 올려 나를 고발하려 했잖느냐. 그 일은 접었습니다. 맹세 후 다시는 그런 일을 꿈에도 꾸지 않겠습니다. 맹세? 죽은 자는 맹세가 필요 없지. 최참봉의 손짓에 그늘 속에 있던 장정들이 순간 박훈장에게 달려들었다. 분이는 자기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다. 둔탁한 소리, 그리고 침묵. 내일 아침에 이놈이 현감날이 인장을 훔쳐 달아나다 실족 쌓은 것으로 꾸며라. 예, 알았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흔적 없이 해라. 그러고 저놈에게 빼앗은 것 있지? 우리 집 사랑채 마루 밑에다 깊숙이 넣어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횃불이 멀어졌다. 분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 발짝 내딛는데도 온몸에 힘이 빠졌다.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말해야 한다. 박훈장이 죽는다고. 무언지 몰라도 박훈장에게서 빼앗은 것이 최참봉의 사랑채 마루 밑에 있다고. 아버지는 형방이니까. 관아 사람이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도 최참봉의 눈치를 보지 않던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발이 멈춰버렸다. 말했다가 아버지까지 해를 입으면, 우리 집도 저렇게 되면. 분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박훈장이 죽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박훈장이 현감나리의 인장을 훔쳐 달아났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다. 관아에서 포조를 풀어 박훈장을 잡으러 나섰다는 말도 들렸다. 살아있구나. 분이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떻게든 살아서 달아났구나. 하지만 도둑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살아있는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분이는 시장터에서 박훈장의 어린 아들과 마주쳤다. 겨우 5살 된 아이는 아버지가 도둑으로 몰려 쫓기는 줄도 모른 채 굶주린 할머니를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해 얻은 좁쌀 주머니를 품에 소중히 안고 있었다. 그때 최참봉의 하인들이 길을 지나다 아이를 거칠게 밀쳤다. 이 도둑놈의 자식! 내 아비가 훔친 인장은 어디다 숨겼느냐? 아이가 넘어지며 품고 있던 좁쌀이 흙바닥에 쏟아졌다. 아이는 울먹이며 흙 묻은 좁쌀을 손톱이 깨지도록 긁어모았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분이의 가슴에 불덩이가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저 애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저 멀리서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걸어오는 최참봉과 눈이 마주친 순간 고개를 숙이고 분이는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지만 분이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그날 이후 분이는 밥을 먹을 때마다 목이 메어 좁쌀 한 알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게 되었다. 박훈장의 노모와 어린 아들은 하루아침에 도둑의 가족이 되었다. 노모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눕더니 이듬해 봄을 넘기지 못했고
아들 박일동은 고아 신세가 되어 먼 친척 집에 맡겨졌다. 분이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입을 열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고 분이가 갓 17을 넘겼을 무렵이었다. 외갓집에 다니러 갔다가 우연히 한 사내를 장터에서 보았다. 등이 굽고 손이 거칠었으며 눈빛만 유난히 또렷했다. 분이는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박훈장이었다. 그는 나무지게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그리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억울함도 분노도 원망도 없는 얼굴. 분이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날 밤의 일을, 최참봉의 죄를,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고 지금 말하면 입안에서 말이 맴돌았다. 그러나 그 순간 장터 저편에서 포졸 둘이 지나갔다. 본능적으로 분이는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박훈장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날 이후로 분이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의 침묵은 긴 세월 커다란 바위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18살이 되던 해, 분이는 같은 고을 아전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다. 자식을 낳고 살림을 꾸리고 어느새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최참봉은 더욱 세력이 커져서 고을을 쥐고 흔들었고 박훈장의 아들은 어디선가에서 머슴살이 한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다. 이제 중년이 된 여인 분이는 가끔 밤중에 혼자 뜰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11살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입안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었다가 다시 목 아래로 내려갔다. 지금 말해도 누가 내 말을 믿겠어? 최참봉 집안이 이 고을에서 얼마나 큰 세력인데.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갔다. 분이가 43살 되던 해 봄이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고을 수령들이 구율미를 빼돌린다는 고발이 조정에 올라갔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린 것이다.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암행어사가 고을에 들어온 날 밤, 분이는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분이의 눈빛을 보고 남편은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32년 전 그 늦가을 밤의 이야기를 분이는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말하는 내내 손이 떨렸다. 목소리도 갈라졌다. 당신이 그 비밀을 32년이나 혼자 안고 살았단 말이오? 남편의 눈이 붉어졌다. 증인이 당신 하나뿐이오? 저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봤어요. 지금까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분이는 다음 날 아침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사는 즉시 최참봉을 잡아들였다. 최참봉의 사랑채 마루 밑에서는 오래된 문석의 짝이 나왔다. 그 안에는 30여 년 전 박훈장이 조정에 올리려 했던 구율미 횡령의 증거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최참봉이 빼앗아 감춰두었던 것이었다. 박훈장의 행방을 수소문하자 놀라운 일이 밝혀졌다. 그는 죽지 않았다. 이름을 바꾸고 대결이 떨어진 북쪽 고을에서 훈장 노릇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그리고 30여 년 만에 그가 올린 상소가 이번 암행의 발단이었다. 박훈장은 노쇠했지만 아직 정신이 살아있었다.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붓을 들었던 것이다. 박훈장의 누명이 공식적으로 벗겨지던 날, 고을 사람들이 모두 관아마당에 모여들었다. 한쪽 구석에 낯선 중년 사내가 서 있었다. 머슴살이로 굳어진 손, 때 묻은 도포, 박훈장의 아들이었다. 누군가 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던 것이다. 어사가 분이를 증인으로 내세워 그 공을 치하하자 박훈장의 아들이 군중 속에서 걸어나와 분이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아주머니 같은 분이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절을 받으며 분이는 32년 동안 모가래에 고였던 것이 한꺼번에 눈으로 쏟아졌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더 일찍 용기를 내야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박훈장은 32년 만에 아들과 해우했다. 아들은 이듬해 비로소 과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도둑의 오명을 쓰고 있어서 과거 응시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최찬봉은 멀리 귀향을 갔고 고을에는 오랜만에 봄이 찾아왔다. 2년 후 박훈장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분이의 남편이 그 소식을 들고 뛰어왔다. 여보, 들었소? 박서방이 급제했다오. 세상에 39의 나이였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 말고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밤 담 뒤에서 숨을 죽이던 아이가 생각났다. 그래요. 참 잘 됐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 안에 32년의 세월이 들어있었다. 소호쿨 극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구휼미 횡령과 무고를 다룬 실록의 기록들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호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한밤중 아내의 수상한 외출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질투하는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혼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랑과 각시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껌딱지처럼 하루 종일 붙어 살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자다가 목이 말라 깬 신랑이 곁에 각시가 없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잠깐 뒷간에 갔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집 전체를 다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각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인기척이 들리자 신랑은 얼른 자는 척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각시가 살포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각시에게서 지금까지 도무지 맡아본 적이 없는 기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썩은 비단 냄새 같기도 하고 차가운 흙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또 오래 묵은 관짝을 열었을 때 나는 듯한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각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잠들었지만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숨을 고르며 참고 있었으나 가슴이 서늘해져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이 조심스레 각시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슨 일 없었나요? 각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신랑을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저께 저녁밥 먹자마자 졸려서 한 번도 안 깨고 곤히 잤는데요. 밤새 당신 옆에서 잔 사람을 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은 어쩐지 그 웃음이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각시가 한밤중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신랑은 각시가 밤마다 몰래 어디를 다녀오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인가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근심도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던 어느 밤 신랑은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일부러 깊게 자는 척하다가 아내가 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밤 12시를 넘긴 어느 시간 아내가 일어나더니
옷을 챙겨 입고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신랑은 숨을 죽이고 아내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뒤가 몹시 마려웠습니다. 미리 볼 일을 봐놓아야 했었는데 계획성이 없는 자기를 탓하면서 뒷간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밤이 되었습니다. 각 씨는 신랑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흙마루 밑에 파놓은 저장굴로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더니 시퍼런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산으로 정신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조심스레 각 씨를 뒤쫓아갔습니다. 한참이나 산속으로 들어가던 각 씨는 갑자기 어떤 묘지 앞에 서더니 몇 바퀴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런 다음 산에서 내려와 마루 밑 저장굴 속으로 들어가서는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혔지만 신랑은 얼른 방으로 들어와 자는 척하고 누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광경이 기이했지만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번에 각 씨는 뒤뜰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각 씨는 커다란 장독 하나를 열더니 그 안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늘귀에는 실이 꿰어져 있지 않았는데 각 씨는 허공을 향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각 씨는 땅바닥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귀퉁이를 잡더니 그 그림자 귀퉁이를 담장 밑에 핀 민들레 그림자에 대고 꼼꼼하게 꿰매는 신용을 했습니다. 조심, 조심, 떨어지면 안 되지. 각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마당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그림자와 그림자를 잇는 기이한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신랑이 숨죽여 지켜보는 동안 각 씨는 마당의 모든 그림자를 하나로 엮은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늘을 다시 장독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실타래를 감듯 허공을 휘휘 저어 품에 넣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각 씨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젯밤 꿈에는 온 세상이 비단 한 필로 이어져 있더군요. 참으로 포근한 밤이었어요. 마당에는 어제와 다름없이 그림자들이 제자리에 흩어져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바람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신랑은 오늘도 각 씨의 뒤를 쫓아 조심스레 방을 나섰습니다. 각 씨는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잠시 사방을 살피더니 갑자기 고양이처럼 가볍게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각 씨는 태연하게 지붕을 타고 올라가 굴뚝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정성스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종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각 씨는 빈 종이를 향해 절을 3번 하더니 갑자기 굴뚝 구멍에 대고 나직하게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새야, 굴뚝새야. 아랫마을 우물가에 구름 한 점 던져두고 오너라. 신랑은 각 씨가 혹여 떨어질까봐 밑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았지만 각 씨는 한참 동안 정체 모를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다시 가볍게 내려와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 씨는 여느 때처럼 평온한 얼굴로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신성과 함께 구름 위를 거니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리가 참 가뿐하네요. 신랑은 싱긋이 웃으며 각 씨의 뽀얀 버선발만 바라봤습니다. 신랑은 이 모든 일이 어떤 저주나 아니면 마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 밤이었습니다. 각 씨는 장독대 옆에 서 있는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빗자루 끝에 실 한 가닥을 묶고는 우물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신랑이 훔쳐보니 각 씨는 낚시꾼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질이 오네? 왔어. 각 씨는 힘차게 빗자루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빗자루 끝에 걸려 올라온 것은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달의 그림자였습니다. 각 씨는 허공에서 파닥거리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손사래를 치더니
그것을 앞치마에 소중히 담아 장독 안에 넣고 뚜껑을 꼭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이 슬쩍 장독을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평범한 간장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각 씨는 아침 식사를 내오며 생긋 웃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국맛이 참 달지요? 어젯밤 꿈에 달덩이를 낚아 올려 장독에 넣어두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도와줄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 산사에 도력이 높은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 절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큰 스님을 뵙고는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스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사부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보살의 경우에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세요. 사람의 영혼이 거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낮에는 사람의 머리에 있다가 밤이 돼서 사람이 잠이 들면 콧구멍으로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거미가 경험하거나 본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꾸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보통 사람은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합쳐서 2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3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는 재앙을 만드는 거미라고 합니다. 보살님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중에 한번 살펴보시지요.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각 씨가 잠들자 신랑은 일어나서 잠든 각 씨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각 씨의 콧구멍에서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미였습니다. 왼쪽 콧구멍에서 한 마리가 펑하고 나오자 조금 있다가 오른쪽 콧구멍에서 또 한 마리가 펑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으니 또 한 마리가 펑, 그렇게 3마리가 나왔습니다. 거미들은 줄을 지어 문틈 사이로 나가더니 새벽녘이 되자 다시 방문 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문턱에 막혀 녀석들이 자꾸만 미끄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신랑은 옆에 있던 저립대를 방문턱에 걸쳐 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미들이 그걸 타고 쪼르르 방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각 씨의 콧구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가 오른쪽 콧구멍 속으로 쏙, 또 한 마리가 왼쪽 콧구멍 속으로 쏙,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거미가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신랑이 저립대로 내리쳤습니다. 아침이 되자 잠에서 깬 각 씨가 기지개 켜며 말했습니다. 참말로 이상스러운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인데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강물이 복새물이 되어서 무섭게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무 큰 놈을 가지고 와서 다리를 놔주어서 내가 얼른 건너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하고 너무 닮았던 것 같아요. 나 아니에요. 내가 왜 당신 꿈에 나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당신보다는 조금 얼굴이 덜 생긴 것 같기는 했어요. 그날 이후로 각 씨는 한밤중에 나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큰 스님의 말대로 보통 사람은 양쪽 콧구멍에 거미가 한 마리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씨에게는 한 마리가 더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2마리만 있으면 거미의 주인은 집에서 자고 거미의 행동은 주인의 꿈이 되었을 텐데 한 마리가 더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한 마리가 조화를 부려 각 씨를 깨워서는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하게 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그 여분의 거미를 죽임으로써 각 씨는 마침내 밤의 출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물론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